광범위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으나 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장심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파악됐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면 폭발력이 크고 사법부에도 부담이 될 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직접 대면해 보고받은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의심되는 재판이 15건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군 수송기가 사이판으로 급파돼 태풍으로 발이 묶인 한국 관광객을 옮기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노약자부터 차례로 이송하고 있는데 한 번에 군용기에 탈 수 있는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업무 처리도 늦어지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진영 인사들에게 보내진 연쇄 폭발물 소포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군 병력을 배치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열흘 남은 미국 중간선거에 돌발 변수가 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밤시간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결국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선은 공범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등 최고위 전직 법관들을 향하게 됐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영장 내용을 취재한 결과 검찰은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난 재판이 모두 15건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특히 양정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과 관련한 문건을 보면서 직접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도 영장에 적혔습니다. 먼저 여성국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저희 JTBC 취재 기자들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뒤이어 대법관들도 성명을 내고 재판 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입한 재판 개입이 적어도 15건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과 통합진보당 재산환수 사건 등입니다. 대법원뿐 아니라 1심과 2심 법원에까지 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일선재판부에 의견을 전했고 판결문 수정까지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재판 개입 내용을 담은 탓에 문건 작성자조차 전달을 꺼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강제징용 문건을 만든 A심의관이 재판연구관에 문건을 전달하라는 임 전 차장의 지시에 주저했고 결국 문건 내용과 제목을 일부 바꿔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를 시켜 문건이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일선 법원에 전화를 넣는 일이 수시로 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전하는 건 부당할 순 있어도 죄가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사법농단 수사를 초기부터 취재해온 저희 취재기자가 한민용 앵커입니다. 한민용 앵커와 함께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과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 앵커, 방금 이제 보도에서 나왔듯이 임종원 전 차장의 영장에는 재판 개입 사례로 15건이나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사건들도 행정처에서 어떤 문건을 만들어서 이거를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직접 연락을 해왔다는 거죠.
네, 정당이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냈던 이 지위 확인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도 행정처는 문건을 만들어서 담당 판사가 속해 있는 법원의 수석 부장판사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인데요. 문건 내용을 보고 그 법리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며 문건을 건넸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인데, 검찰은 당시 이 수석 부장판사가 심적 부담감을 크게 느꼈지만 행정처 뜻이라는 걸 알고 승낙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검찰은 그게 이제 담당 판사에게까지 전달이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담당 판사가 그대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행정처의 입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한 게 맞느냐, 이렇게 크게 질책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내용입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했다면은, 자, 양정훈 원장도 이제 행정처가 담당 재판부에 연락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겠군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예. 박근혜 정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만큼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관심이 컸던 재판 중에 하나인데,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크게 반발했고, 행정처는 재판 개입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문건을 하나 만듭니다. 예. 그런데 이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런 것도 영장에 적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 앵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여부를 어쩌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취재를 해온 강현석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로 선고한 1심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선고 뒤 행정처의 한 심의관에게 이 판결을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문건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입니다. 문건에는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선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핵심 증거인 진원 파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앞선 조사에서 문건이 작성됐고 재판 연구관실에 전달됐지만 영향을 받진 않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담은 내용에는 이 문건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행정처의 고위 관계자가 심의관에게 받은 문건을 직접 양 전 대법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겁니다. 임 전 차장은 또 이 문건을 대법원의 수석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달 뒤 대법원은 문건에서 절대적인 쟁점이라고 적은 진원과 시큐리티 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검찰은 대면 보고까지 이뤄진 문건이 재판연구관실에 전달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예, 검찰이 조사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과 일선 법원의 민감한 재판들이 이 법원행정처의 말에 따라 진행이 된 셈입니다. 영장에 담긴 내용을 취재한 강보들 기자와 사례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겠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였다. 이 부분이 검찰의 판단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이 영장에 담은 내용에 따르면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섭니다. 2013년 8, 9월 사이에 일본 전범 기업들이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대법원 재판인 건데요. 이무럽 외교부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또 주일본 한국대사관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의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중한 판결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또 왜 우리 의견을 안 듣고 판결했느냐는 외교부의 불만도 법원행정처에 전달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청와대의 외교 라인이 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전달한 그 무렵부터 이 행정처가 재판 결과를 바꾸거나 뭐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걸로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거겠군요.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우선 바로 기각하는 게 외교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니 시간을 끌기로 판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문건이나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이 그 근거인데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재판을 미루고 결론을 바꿀지 고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당시 법무부가 규칙을 바꾸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이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마련했다는 게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본 전범기업 대리인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귀뜸을 하고 국내 여론을 의식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꺼리는 외교부에 임 전 차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빨리 내라고 재촉도 합니다. 청와대 역시 행정처와 보조를 맞춰 외교부를 재촉했는데 이런 정황이 검찰의 조사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대법원에도 상당히 많은 문건이 건너갑니다.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게 맞다는 논리뿐 아니라 외교 관계에 대해 외교부와 행정부가 다른 판단을 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물론 지금 검찰이 작성한 영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재판까지 다 가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 되겠지만 어쨌든 그 계획대로 그 소송은 5년 넘게 미뤄졌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행정처의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소송이 이뿐만이 아닌 거죠.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서 행정처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의 강한 불만이 전달됩니다. 이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말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 행정처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사실상 대필해줬고 결과적으로 전교조는 법의 노조가 됩니다. 그 밖에 검찰은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은 법원이 판단한다. 통진당 자녀 재산 압류는 가압류보다 가처분이 적절하다는 지침을 세워 일선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강보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한민용 앵커와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당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 반반 정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임 전 차장 측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진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법원은 오늘 새벽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러한 사실이 있다를 넘어서서 구속이 될 만큼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스스로도 사법농단에 어떤 실체가 있다. 이 부분만큼은 인정을 했다 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항상 구속영장 발부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 건데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어제 발부 사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였는데요. 임 전 차장인 그동안 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아래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혹은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임 전 차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그 판사들의 진술과 또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상황에서 임 전 차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도 법원 입장에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등 그 이른바 윗선에 대한 혐의와도 이렇게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임 전 차장이 4번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대부분 알게 된 만큼 앞으로 말을 맞출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이번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검찰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발부가 된 거는 구속영장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 또 발부가 된 바가 있죠. 네, 지난 7월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 당시 임 전 차장은 나만 이 영장이 나온 것이냐 이렇게 예. 조금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제한적이긴 해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예, 함룡의 거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윗선 수사가 어떻게 될지가 또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박민규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오늘 새벽 이제 임 전 차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뒤에 곧바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검찰은 오늘 당장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하진 않았고요. 아마도 내일부터 구속 후 첫 조사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앞서 이 4차례 검찰 소환 조사 그리고 어제 법원의 영장 심사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구속된 뒤에 이 입장을 바꿀지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이 변호인단을 통해 확인해 보니 그럴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대로 그간의 진술을 유지한다는 것 같은데 혹시 구속된 뒤에 임 전 차장 측의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임 전 차장 변호인은요, 본인도 변호인단도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번 구속이 의외의 구속이고 법리보다는 이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부당한 구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조금 전 임 전 차장 측 입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구속이 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른바 윗선 수사를 위한 검찰 조사에는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임 전 차장은 지금 구치소에서 안정된 상태로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고요. 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지 여부 역시 본인과 직접 상의를 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임 전 차장이 구속이 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검찰의 시각은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사법농단 의혹 전반의 최종 책임자 그리고 지시자라는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특히 이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 내용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대면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의 수많은 범죄 혐의와 직접 공범으로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 이제 빠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 전 차장 측 입장이 부당한 구속에 의한 이후에 이루어질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조사 상황을 앞으로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 있는 인물들, 그러니까 전직 법원 행정처장들도 역시 차례로 조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게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이 3명의 전직 대법관입니다. 이미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이 진행을 했는데 법원이 상당 부분 영장을 기각하면서 제대로 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들 3명을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공범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징용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관련 소송에 이 개입한 혐의 등에 연관이 돼 있고요. 이른바 부산 법조비리 사건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그 다음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최장 20일에 달하는 구속기간 동안 임 전 차장 먼저 충분히 조사한 뒤 3명의 전직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차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4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임 전 차장 구속과 관련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 위트로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 관광객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급파된 우리 군 수송기로 우선 노약자부터 괌을 거쳐 귀국길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용기 수송 능력에 한계가 좀 있어 이송이 완료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괌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준우 기자, 먼저 관광객 이송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 사이판에 고립된 관광객들은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괌으로 온 뒤 다시 괌에서 민간 여객기를 갈아타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 수송기는 괌과 사이판을 오늘 2차례 왔고요. 1, 2차 수송을 통해서 옮겨진 이송객들은 모두 161명입니다. 근데 수송기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아나 아니면 노약자 그리고 환자들을 우선 선발해서 이송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괌으로 이동한 관광객들 모두 귀국길에 올랐습니까? 네, 그 1차 수송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바람에 상당수가 귀국길에 오르질 못했습니다. 애초 정부는 1차 수송객 85명 중에서 62명을 오후 항공편을 통해서 귀국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괌의 입국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군 수송기가 1차로 도착한 건 이곳 시각으로 해서 한 오후 2시 40분이었지만 그 입국장을 빠져나온 시간은 한 2시간쯤 지나서인 4시 반쯤이었습니다. 결국 오후 항공편을 통해서 귀국한 승객들은 21명뿐이었는데요. 오히려 다급했던 승객들이 타지 못했다면서 불만을 터뜨린 승객들도 많았습니다. 예, 그랬겠군요. 자, 그러면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이루지 못한 여행객들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거 머무를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부는 일단 공항에 남아 있고 한 30명 정도는 호텔 연회장과 로비에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호텔을 대기 장소로 선택을 한 건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짐 모두가 다 수송객들의 짐입니다. 항공편을 놓친 1차 수송객들은 잠시 여기서 휴식을 취하다가 내일 새벽 항공편을 통해서 귀국할 예정입니다. 예, 1차 수송객들의 상황이 그럴 정도인데 2차 수송객들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귀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2차 수송객들은 약 3시간 전쯤에 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내일 0시 55분 비행기를 통해서 귀국할 예정인데 항공사 측이 아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125석을 빼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괌에 계시는 분들 말고도 이제 사이판에 발이 묶인 여행객들 언제쯤 귀국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공항 재개 시점이 중요하게 되겠군요. 예, 원래는 내일 우리 국적사들이 임시편을 투입을 해서 한 1000명 이상을 수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의 임시편 투입은 좀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이판 공항 측이 갑자기 임시편이 늘어나면서 이 공항 혼잡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을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항공편 외에 경비행기나 배편 등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판에 들어갈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구호물자 수송이나 긴급 구호단체 관계자가 아닌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방침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국적사들도 사이판 공항이 재개가 되면 사이판 정부 관계자 아니면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괌에서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사이판에 고립됐다가 괌으로 먼저 빠져나온 한국인 관광객들은 피난민이 따로 없었다면서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나 노부모와 함께 간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특히 많았는데 강풍에 넘어져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태풍 위투로 쑥대밭이 된 사이판은 시내 곳곳은 물론 공항도 사실상 기능이 멈췄습니다. 전봇대가 다 뽑히고 집 다 날아가고 완전 전쟁터입니다 지금. 공항 쪽도 거의 다 파손됐어요. 네, 경비행기도 다 파손됐고 관제탑이니 브리지니 다 날아갔더라고요. 현지 공항이 폐쇄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호텔 로비나 사무실 등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고 식당도 상당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파손도 많이 되고 거기 복구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그냥 문 다 열어놓고 그냥 방에 물 다 들어오고. 카드 결제도 원활하지 않은 데다 현금 인출기까지 망가지면서 당장 생필품 구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노인과 임산부 등 노약자들은 제때 챙겨 먹어야 할 약이 떨어지거나 안정을 취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경 많이 쓰니까 계속 붙어 나오거나.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지금 비상상비약까지 갔어요. 비상상비약. 그럼 그냥 이렇게 상비약으로 버티신 거예요? 네네. 당뇨가 있으신데 지금 저희 체류하면서 약을 계속 못 드신 거예요, 3일 동안. 긴급 수송된 한 40대 남성은 강풍에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자빠졌어요. 미끄러져서. 바람 너무 많이 불어서. 초대형 태풍이 사이판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군 수송기까지 투입돼 이송 작전이 시작됐지만 아직 현지에는 우리 관광객 1,6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풍 위투가 지나간 사이판은 마치 전쟁을 치른 것처럼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태풍 위투가 핥히고 지나간 사이판. 나무들은 부러지거나 꺾였고 전봇대들도 함께 뒤엉켜 쓰러졌습니다. 건물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부서지고 무너져 멀쩡한 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항공사진으로 본 사이판 남서 연안의 모습. 평화롭던 휴양지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머물던 리조트 내부는 흙탕물에 건물 잔해와 유리 파편 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리 조심해. 현재는 여전히 우리 관광객 1,6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공항 인근 호텔 등에 머물며 기약 없이 출국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모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호텔에서 계속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초 내일 투입될 예정이던 임시 항공기도 5대에서 1대로 줄어들면서 상당수 관광객들이 불편을 더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미국 정가를 뒤흔든 연쇄 폭발물 소포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그리고 미 중간 선거를 열흘가량 앞두고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반 트럼프 진영의 유력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어서 선거 최대 이슈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붙잡힌 용의자가 평소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온 공화당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 군 병력을 배치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자 행렬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민 강경책이 선거 판세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 일기의 명운은 물론이고 향후 북미 회담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이번 중간 선거의 변수로 떠오른 두 사안을 김준영 기자와 부소연 LA 특파원이 차례로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야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연쇄 폭발물 소포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56살 시저 세이약. 폭발물 위협과 마약 소지 등의 전과가 있는 세이약은 소포에서 지문이 발견돼 최초 범행 나흘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We have confirmed this fingerprint is that of Cesar Sayak. 뉴욕 연방검찰은 전직 대통령 위협 등 5가지 혐의로 이 남성을 즉각 기소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세이약이 공화당원으로 확인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차량엔 트럼프 스티커가 도배돼 있다시피 하고 트위터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한 반면 민주당 인사에 대해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 체포 직후 한 행사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역풍 차단에 나섰습니다. But the bottom line is that Americans must unify. And we must show the world that we are united together in peace and love and harmony as fellow American citizens. 하지만 사건의 타깃이 됐던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식 거친 인사와 편가르기가 그 원인이라며 트럼프 책임론을 주장하는 기류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걷다 지친 이민자들이 도로 위에 누웠습니다. 부모 손에 이끌려온 아이들의 얼굴이 힘든 여정을 말해줍니다.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를 지나고 있는 이민자 행렬 캐러밴은 미국 텍사스주 맥켈런까지 1,600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가는 트럭에 올라타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정이 길어지면서 감기와 탈진, 발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보건 서비스와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2,300명이 행렬에 포함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7,000명을 넘었던 캐러밴은 4,000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독려로 1,700여 명이 멕시코에 망명 신청을 하면서 규모가 줄었습니다. 미국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1,000명에 이르는 군인을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과 국경 문제에 대한 중대 연설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한 촛불 집회가 벌써 2주년을 맞았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였는데요. 다른 한편에선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다시 밝아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는 2016년 10월 29일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해가 바뀔 때까지 시민들의 촛불이 타오른 기간 6개월. 촛불 집회는 23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을 밝혔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주최 측은 현 정부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에서 최저임금법 개혁과 은산분리해제나 규제풀이종법 제정 등 개혁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 합창단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과 서울역 앞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애국당 등 친박단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역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전국 유치원 16군데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뒤 문을 닫거나 원화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과 전북, 울산과 인천 등지에서 유치원 9곳이 문을 닫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경기도에선 7곳이 내년 새 원화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들 중 정식으로 폐원 신청을 접수한 곳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내일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낮 서울 회화역 인근에서 법원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와 이에 맞서는 맞불 집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한쪽에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선 그 같은 접근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비판 집회와 맞불 집회 주최 측은 각각 15,000명과 2,000명의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집회엔 양측을 모두 합해서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을 이들이 또 다른 야간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나도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실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3명 가운데 1명은 낮 시간에 있기 힘든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말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판매대 안으로 넘어와 아르바이트생의 머리를 때립니다. 작은 이유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들은 남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프로그램이 잘 안 깔려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막 집어던지시는 거. 어떤 거로 드릴까요 하면은 그것도 모르냐면서 막 화를 내시는 경우도. 그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했고. 야간엔 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도망갈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울타리 같은 게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뭐 방탄조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장치는 없죠, 사실은. 이게 신고를 해도 그 차이나의 순간에 내가 좀 이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결국 참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웬만해서는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매뉴얼이나 지시는 없었어요. 손님들에게 어떤 원한이나 그런 거 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꼴로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퇴근하고 나오면 좀 오늘 하루도 좀 안전하게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고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일 뿐인데 제도적으로 뭔가 보호해줄 수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긴급 신고 시스템 도입이나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주말인 오늘 맑은 하늘에 가을볕 쬐러 나들이 나섰다가 싸늘한 공기 탓에 옷긴 여몄던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쌀쌀했는데 내일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오고 나면 다음 주 초엔 기온이 더 뚝 떨어집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맑은 날씨에 나선 나들이. 생각보다 차가운 바람에 목도리를 둘러맸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가 기념사진 남기는데 애를 먹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4도에 머무는 등 하루 종일 쌀쌀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을비가 그치고 나면 날은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서울이 5도로 오늘보다 더 떨어지고 강원 산간 지역에선 영하에 가깝게 내려가겠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계속해서 한반도로 흘러내려오면서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도 계속됩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는 등 평년보다 3에서 7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주말 즈음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대기 정체가 심해져 미세먼지 농도도 같이 오를 전망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집값 하락기에도 다른 곳보다 가장 늦게 값이 내려간다는 강남 아파트 값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완전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 것인지 이세누리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112제곱미터 아파트가 한 달 전보다 1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112제곱미터만 18억에 매매된 게 하나 있어요. 19억 2천까지 매매가 되었고 9.13 대책 발표되고 나서는 18억에. 서울 아파트 값은 9.13 대책이 나온 이후 5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송파와 강남, 서초, 이렇게 강남 3구는 3달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에 대해선 현장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래 실종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확 떨어진 호가는 없어요. 그리고 또 호가도 없거니와 살라고 딱 던지는 분도 없어요. 지금 서로 다 관망해요. 대출 규제로 아파트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데다 급할 게 없는 매물 보유자는 가격을 내릴 의지가 없다는 점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22, 3억? 아니 25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내려가지.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일단 내려놓지 않으니까 내림세가 갈 수가 없는 거죠. 내년부터 무거워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에 따라 연말쯤 집값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7주 연속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10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싼 1,689.7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지만 국제 유가가 4일 연속 오르는 등 상승세가 이어져 소비자의 체감폭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야구의 가장 짜릿한 끝은 아무래도 끝내기 한 방이겠죠. 오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선 4시간의 승부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SK와 넥센은 오늘 홈런 7방을 주고받으면서 장타 대결을 펼쳤는데 마지막에 우승 건 가을 사나이 박전건의 끝내기 홈런이 터진 SK였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위협적으로 날아온 공 때문에 화가 나 던진 방망이. 양팀 선수들은 우르르 몰려나와 한동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국 시리즈로 가는 첫 경기, 뜨거웠던 승부의 마지막은 끝내기 홈런이었습니다. 8대8로 팽팽하던 9회 말, 박정권이 친 공이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자 SK 선수들은 다시 한번 더가웃을 뛰쳐나왔습니다. 포스트 시즌만 되면 펄펄 날아 별명마저 가을 사나이였지만 올 시즌 1할 때 타율로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도 겨우 들었던 박정권. 그러나 별명답게 가장 중요한 승부처에서 가장 극적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박정권은 오늘 홈런까지 플레이오프에서만 7개의 홈런으로 통산 최다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저는 가을 야구는 항상 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대회고 사람들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1회 터진 SK 최정의 홈런을 시작으로 넥센 송성문의 홈런 2방까지 홈런으로 앞서고 홈런으로 따라갔던 1차전에선 SK가 10대 8로 넥센을 이겼습니다. 양 팀은 SK 김광현과 넥센 브리검을 앞세워 마운드 대결을 예고했지만 예상 외의 홈런쇼가 짜릿함을 더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특별재판부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재판부가 아닌 따로 구성한 추천위를 통해 전담법관을 두자는 법안. 여야 4당이 합의를 했지만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또 법조계 일각의 저항도 심해서 이번 주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이 특별재판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 2차 대전 전범재판을 위해 설치한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일종의 특별재판부였고요. 또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후에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뒀습니다. 당시 법조계에도 친일 행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이들이 많아 별도의 법관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이 그런 비상시국이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 입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 사법부 한쪽에서는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법에서도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지금 재판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7개 중 5개 재판부가 사법농단의 당사자로든 피해자로든 얽혀있는 상황. 또 의혹의 대상이 된 판사들의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방탄판사단이라는 말까지 나오다가 이제 겨우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이 이뤄진 시점에서 입법부가 사법부 문제에 나섰다며 얼굴 붉히는 지금의 상황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특별재판부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오늘 어떤 키워드를 가져왔습니까? 네, 오늘은 키워드 소개에 앞서서 설문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예. 바로 꼰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지입니다. 가장 첫 문항을 보면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한다. 어떠신가요? 해당하시나요? 예, 뭐 항목 하나하나 봐도 저하고는 다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들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다는 피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키워드 그래서 뭡니까?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꼰대 논란입니다. 예, 어떤 이야기죠?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꼰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꼰대를 언급한 거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는데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전우책 변호사를 향해서 나 꼰대요, 전우책 변호사의 한 말은 나 꼰대요라고 광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권의식은 보수가 시급히 청산해야 될 구태다.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 아닙니까? 전우책 변호사. 어떤 발언 때문에 전우책 변호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태경 의원이 한 겁니까? 네, 하 의원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바 있는데요. 예.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보수 대공멸의 주범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이 한국당의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전원책 위원 역시 바로 같은 날 이를 맞받았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예. 저분이 과연 나에게 경고를 할 위치에 있는 분인지 저분이 경고를 할 위치는 아닌 걸로 아는데.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하 의원이야말로 트로이 목마 보수 괴멸의 주범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느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고를 할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꼰대라고 반박을 한 셈인 거군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겁니까?
결국 발단이 된 건 태극기 부대에 대한 엇갈림 평가입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 외에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태극기 부대에 두고 약간 신경전이 한창인 상황인데요. 먼저 한국당 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21일만 해도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학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26일이 되자 말을 바꿔서 뉘앙스를 바꿔서 인식을 공유하자는 것이지 모두 다 한 그릇에 다 들어와라.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태극기 부대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한국당 내에 이런 엇갈린 평가를 두고 박지원 의원도 한마디를 보탰는데요. 발언 들어보시면 이 태극기 부대를 받아들이면 한국당이야말로 박근혜 정당이 되는 것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국당으로서는 뭐 태극기 부대를 완전히 끌어안지도 그렇다고 밀어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선글라스와 내레이션입니다. 예, 관련이 없는 두 가지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청와대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잠깐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곧 땅이 얼어붙는 계절입니다. 본격적인 유해 발굴은 흙이 부드러워지는 4월에 시작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내레이션 눈치채셨겠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목소리입니다. 눈치 못 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임 실장은 지난 17일 실제로 비무장지대를 방문했고요. 예.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한 건데요. 영상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바로 임 실장의 모습입니다.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영상은 어떤 취지입니까? 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청와대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남북 합의 사항인 남북 간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서 이 지뢰 제거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예.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보고 온라인상에서는 뭐 지지한다 이런 긍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했지만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이 나온 겁니까? 이 비판의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청와대 독선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 중에 청와대를 비웠다. 또 혼자 간 것만이 아니라 안보 핵심 라인인 국정원장과 국방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해서 청와대를 비운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결국 자기 총선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순방 중에 나간 것은 유례없는 일인 건 맞다라고 하면서 예.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가도 충분한 일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청와대를 지켜야 되는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는 내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꼰대 선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꼰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그렇잖아도 쌀쌀했던 날씨가 가을비가 그친 뒤엔 좀 더 추워져서 서울 최고 기온은 14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부산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평년보다 낮은 기온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집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